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의 노태학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결정은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고발당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지도부 회의까지 열어 노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신혜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선관위가 직무감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의 감사 대상 제외 범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까지만 포함된다며 선관위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감사원법엔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휴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선관위가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만 수용하겠다는 건 꼼수라며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연루설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포함 여부 등 조사 범위를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도발을 규탄하자 북한이 오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면서 알아서 대책을 세우라고 위협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을 두고 수치스러운 기록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오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낸 담화문을 통해서입니다. 김 부부장은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면서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미국 등의 선택에 강력 대응하고 해야 할 일들을 멈춤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찰 위성 발사 시도를 계속할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한 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앞으로 위성을 발사할 땐 국제해사기구, 즉 IMO에 미리 통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IMO가 사상 최초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알아서 대책을 세우라고 위협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른바 초계기 갈등 사건, 2018년 우리 해군 함정 근처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근접 비행한 사건으로 이후 양국의 국방 교류가 경색됐습니다.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였는데 오늘 한일 국방장관이 3년 반 만에 만나 이 사건을 사실상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동해 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광개토 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근접 비행합니다. 한일 양국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위협적으로 저공 비행했다고 했고 일본 측은 한국이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한일 국방 관계는 경색돼 사실상 국방 교류가 끊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안보 분야에선 초계기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나 이 초계기 갈등을 사실상 묻어두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문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각자 입장을 그대로 두고 국방 협력은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부분에 진전 없이 국방 협력이 어렵다는 건 양측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양국의 교류 단절까지 이르렀던 사안을 두고 진상조사나 사과 없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288명이 숨진 인도 열차 참사 소식에 전 세계에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낡은 선로도 문제지만 신호 오류 가능성, 그러니까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 잔해들과 희생자 옷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굴착기들이 뒤집힌 열차를 다시 일으킵니다. 촛불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도 기원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일어난 참사로 최소 288명이 목숨을 잃고 1,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हम लोग लुढ़क उड़क के मेरा लड़की स्पॉट हो गया उधर मार में मेरे सामने में ही दब गया मेरा लड़की लोहा के अंदर में. 세계 각국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각각 애도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극적인 열차 사고에 깊이 비통하고 슬프다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론 신호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 등은 교통신호 오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철도 신호는 영무원이 대부분 조작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가 직원 실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선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도에선 하루 평균 1,300만 명이 열차를 이용합니다. 화물 운송량은 지난해에만 15억 토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선로 대부분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올해 3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현대화하지 못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인도 정부는 조사위를 꾸려 기술적 결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감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1,800여 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돼 314억 원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줄이고 국고 보조금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사설학원의 주소와 강의실 등을 이용해 신고한 겁니다. 이 단체는 2021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3,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800여 건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12,000여 개에 최근 3년간 지급된 6조 8천억 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 드러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한 단체 사무총장은 사적인 해외여행 2건을 출장으로 바꿔 1,300여만 원을 탔습니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묻힌 민족의 영웅을 발굴한다며 6천여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했고 한 지역 아동센터장은 포토샵으로 이체증명서를 위조해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정부는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관리 감독에 나서는 한편 당장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천억 원 이상 줄이는 등 구조조정 작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보조금이 늘었지만 관리는 부족한 만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고물가로 소비 행태가 달라지면서 여러 개 구독해두었던 OTT 서비스를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구독 서비스에 피로감을 느끼는 구독 피로 영향도 있지만 여기에 최근 넷플릭스가 미국에서까지 계정 공유를 실제로 금지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 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혹시 지금 OTT 몇 개나 구독하고 계실까요? 처음에 뭐 재밌는 콘텐츠 나오면은 한 3-4개 보다가 지금은 계속 좀 길어지고 구독료가 쌓이니까 하나씩 이제 해지해서 2개 정도 넷플릭스랑 디즈니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영아 씨도 최근 넷플릭스를 포함한 구독 서비스 2개를 해지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 생각보다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많아서 합해서 21,990원 정도가 월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지갑 사정이 나빠지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다이어트에 들어간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의 OTT 구독자 수는 약 200만 명, 6.5% 줄었습니다. 또 미국에선 지난해 넷플릭스와 훌루, HBO 맥스 등 OTT 구독 취소가 2021년보다 49%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OTT 시장 점유율 3위였던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도 1분기 기준 전분기보다 400만 명, 약 2% 줄었습니다. 이런 OTT 해지엔 너무 많은 구독 서비스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른바 구독 피로 영향도 있다고 외신들은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점유율 전 세계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캐나다, 남미 등에 이어 미국에서도 계정 공유를 금지했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한 달에 7.99달러, 10,000원 이상씩 더 내라고 한 겁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광고를 도입하고 이렇게 계정 공유 유료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시장은 현재 레드오션 상황으로 조금씩 가까워 가고 있다. 소셜미디어엔 넷플릭스 구독 취소 해시태그와 함께 구독을 해지했다는 인증사진과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이라며 계정 공유를 묵인했던 넷플릭스가 수익성이 나빠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단 겁니다. 넷플릭스가 밀어붙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계정 공유 금지를 시범 적용했던 남미의 경우 구독자가 처음엔 줄었지만 결국은 다시 늘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영국 등 100여 개 국가로 적용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어서 구독자 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에서 언제 시행될지도 관심입니다. 자체 콘텐츠를 예전에 비해서는 덜 내고 그 경쟁력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만약에 계정 공유가 금지되면서 제가 내야 될 돈이 더 많게 된다면 굳이 이 구독을 계속할 이유를 못 찾아서 넷플릭스는 향후 국가별로 새로운 공유 기능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면서도 한국의 적용 시기와 방식은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열리지 않았던 소싸움 대회들이 올해는 전국 11곳에서 열립니다. 동물 학대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소싸움 대신 소 힘겨루기로 이름까지 바꿨지만 여전히 논란은 뜨겁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장에 싸움소가 들어섭니다. 주인이 싸움을 붙이자 뿔 달린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뿔로 치고 걸고 머리로 밀치는 경기가 10분가량 이어집니다. 지친 소들은 숨을 헐떡입니다. 대치 끝에 한 마리가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경기가 끝납니다. 같은 시각 경기장 밖에선 동물보호단체 시위가 한창입니다. 소로 분장하고 타이어를 끕니다.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보양식을 먹여 싸움소로 키워 서로 뿔로 들이받아 싸우게 하는 건 동물 학대라는 겁니다. 청도 소싸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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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주춤했던 소 힘겨루기 대회가 올해부터 다시 전국 11곳에서 열립니다. 특히 경북 청도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승부에 돈을 겁니다. 한 경기에 10만 원, 하루 12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도박이나 유흥 목적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속 경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둬 투견은 불법, 소싸움은 합법입니다. 전통이라는 미명으로 예외 조항을 둬서 동물학대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뿔에 받쳐서 피를 흘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주최 측도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소싸움에서 소 힘겨루기로 이름도 바꾸고 싸움 규정도 촘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뿔도 날카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해라. 꼭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연구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싸움이 다시 열리면서 동물 학대냐 민속놀이 계승이냐는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통계를 말한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응급 상황에 치료할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최근 5년간 중증 응급 환자 가운데 제때 이송 못한 비율이 절반가량이나 되는데 해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 건지 안지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어머니. 고열에 경련을 일으키던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까지 꼬박 20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대형 병원 한 4-5군데를 다 119 대원님 전화를 해주셨는데 전부 다 자리가 없다. 부산에서 양산에 있는 그 병원까지 갔어요. 진료도 못 보고 밤늦게 여기 인천에 올라와서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최근 잇따라 벌어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이러다 가족을 잃는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중증 응급 환자와 관련해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49.1%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입니다. 2명 중 1명 꼴이죠. 그런데 해마다 그 수치를 살펴보니 더 나빠지고 있었고요. 특히 재이송 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 정지가 발생한 사례도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763명가량이나 됐습니다. 재이송이 된 가장 빈번한 이유는 바로 전문의 부족이었습니다. 현장에선 골마서 터질 게 터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골마 터져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문제죠. 언제나 베드가 항상 차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의가 부족한 건 의대 정원이 18년째 묶여 있는 데다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른바 필수 진료학과를 기피하는 현상도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응급학과 의사도 부족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풍조죠. 그런 중환자를 보고 생명을 다루고 이런 응급 상황이 존재하는 과를 안 하겠다는 거를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죠. 이들 과에 수가 등 각종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고 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피 전공 의료진의 평균 연령은 이미 50세를 넘은 상태입니다. 병상이나 의료기관만 늘리는 게 답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 고령화로 이대로면 12년 뒤인 2035년에는 2만 7천 명 넘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의료진 확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응급 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증 환자를 분류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걸어 다니는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는 걸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응급 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119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통해서도 구급차가 아니라 걸어서 응급실로 찾아오는 경증 환자를 막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걸을 수 있는 환자는 아예 3차 병원 진입을 막았고 미국도 높은 응급 의료 비용으로 경증 환자의 진입을 사실상 제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에 상대적으로 수술 부담이 적고 의료 비용이 비싼 과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우리나라 개원 의사의 평균 연봉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응급 의료를 포함한 외래 진료 횟수도 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였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가족을 잃는 일이 잇따르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개선돼야 할 수치 아닐까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로 꼽히는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성악가 김태한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성악 부문이 신설되고 아시아권 남성 성악가로 첫 우승인데 2000년생 신예가 차지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매년 4개 분야를 바꿔가며 열리는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성악 부문으로 개최된 올해 콩쿠르에서 한국이 지난해 첼로 부문에 이어 또 한 번 우승에 올랐습니다. 우승자는 2000년생 바리톤 김태한.
특히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988년 성악 부문이 생긴 뒤로 아시아 출신 남성 성악가가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하는 지난해 9월 국조회에 갓 데뷔한 신인입니다. 이번 대회 12명의 결선 진출자 가운데 가장 어립니다. 김태하는 이번 대회에서 모두 4곡을 선보였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베르디의 곡을 불어 버전으로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콩쿨 무대 준비하면서도 무대에서 하나도 떨리지 않았거든요. 항상 무대를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내려오는 거가 목표라서 부담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행복하게 음악하고 싶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김태한을 비롯해 우리나라 성악가 3명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베이스 정인호는 5위로 입상했습니다. 첼로 분야로 열린 지난해 대회에선 우리나라 첼리스트 최하영이 우승자에 올랐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피아노, 첼로, 성악, 바이올린 순으로 돌아가며 매년 개최됩니다. 올해 대회에선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결과 발표 뒤 자신이 우승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 이제 축하한다고 공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백브리핑의 단골 출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축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뭘 축하했는지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이제 소셜 미디어에다 글을 올렸는데 김정은에게 축하를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기사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뭐냐? 지난달 26일에 세계보건총회에서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10개 나라가 새 집행이사국이 됐는데 그중에 북한도 표결로 뽑힌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북한은 앞서 3차례 집행이사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곧바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축하한다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 거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퇴임하고 나서 김정은과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하기도 하면서 내가 김정은과 정상회담했던 사이다 이런 관계라는 걸 계속해서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만난 것도 3차례나 됩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그리고 6월에 판문점.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 4월에 김정은과 주고받은 편지 등이 포함된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대선 조작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재선을 했으면 김정은과 북핵 문제 합의를 이뤄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지금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도발도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김정은 축하 메시지에 좋은 반응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 라이벌들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이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잖아요. 네. 깜짝 놀랐다면서 김정은은 살인적인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깡패를 축하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와 호흡을 맞췄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약간 뭐 하는 행보들을 보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은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패해서 바다에 떨어진 발사체 인양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르면 이제 오늘 발사체를 이제 인양할 수 있다,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내일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인양 작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바다 상황이 좋지 않고요. 또 투입된 20여 명의 잠수부들이 굉장히 고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해난 구조전대 SSU 대원들을 75m 깊이 해저로 투입을 했고요. 심해 잠수사들이 바닥에 가라앉은 15m 길이의 잔해에 고장력 밧줄을 묻는 작업에 일부 성공한 걸로 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끝내고 나면 또 추가로 밧줄을 결박을 하고 잔해가 손상되지 않게 천천히 끌어올려야 되니까 작업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인양 소식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근데 인양을 하고 나면 우리와 미국이 공동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택 해군기지로 옮겨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분석을 하면 엔진 성능이라든가 통신 시스템, 소재나 부품은 뭘 썼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저희 뉴스룸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이상기후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때이른 초이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정말 예년보다 폭염이 좀 일찍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무덥던데 6월에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기온이 꽤 높아요. 생각보다 더 높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5월부터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6월도 평년 거의 한여름에 버금가는 폭염이 6월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3년 만에 한반도를 찾은 엘니뇨, 그러니까 동태평양 부근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이미 시제기가 앞당겨진 탓에 역대 가장 더웠던 1994년의 폭염도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도 대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상청 역시도 이 3개월 기상 전망, 여름철 장기 기상 전망을 통해서 6월과 7월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유지가 계속해서 추세가 이제 유지되는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변에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성 순환이 강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의 여름 날씨를 좀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도 강도지만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의 여부도 굉장히 기록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여름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은 당연히 평년보다 더울 거고요. 내년도 더울 건데 이게 얼마나 상식을 뛰어넘는 더위가 나타나는지의 여부와 네. 이 폭염이 얼마나 장기화되는지의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올해에는 그런 1994년 혹은 2018년의 폭염을 능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엘니뇨 등과 다른 여러 가지 영향들을 봤을 때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급은 맞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로선. 최근 이제 온라인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7월에 뭐 사흘 빼고 거의 매일 비가 온다. 이걸 보고서 이제 7월 일기예보 괴담이다. 이런 확산된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신빙성이 없다라고는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지만 아예 없는 예측입니까? 과정을 조금 일기예보가 생산되는 과정을 좀 이해한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쉽게 말해서 이 일기예보에 생산되는 과정이 내비게이션의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밀리는 구간, 통상적으로 밀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예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에 우리가 관측했던 자료를 토대로 여름도 6월과 7월과 8월이지만 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는 7월인 건데 보통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 정말 어디가 구체적으로 밀릴 것이냐는 것은 GPS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오차의 범위가 줄어들고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오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상청의 예보 역시도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그런 기상 정보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확도는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그 마이크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료들은 과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말 통계적인 자료인 건데 기상청의 예보가 생산되는 과정을 100으로 봤을 때 70%가 이런 수집 자료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30%는 예보관들의 과거 경험치를 토대로 생산하는 그런 그 예보의 토의 과정이 30%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날씨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보관들도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날씨가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지구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보다도 예보관들의 판단의 굉장히 영향이 중요해질 거고 비중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예보를 보는 어떤 이런 생산 과정을 좀 더 이해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어디가 맞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정보 중에서 올바른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분간하는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도 좀 높아져야 될 거고요. 네. 현재로서 2주 이상의 예보의 정확도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좀 인지하는 그런 좀 정보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말 정도 돼야 이제 7월의 날씨를 정확하게 좀 더 알 수 있는. 그렇죠. 2주. 향후에는 2주 이상의 날씨는 예보 정확도는 거의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 이제 상하이 낮 기온이 15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고 최고 5월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지금 폭우가 쏟아졌고 계속해서 좀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정말 기후 위기가 현실화됐구나라고 체감이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미 현실이 됐다라고 체감을 이미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올해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가 제6차 종합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최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정도 상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1.1도의 속도는 과거 100년 안에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1도지만 사실 과거 전지구적인 지구의 어떤 역사로 따졌을 때는 과거에 1.1도 정도 상승을 하려면 2만 년에서 3만 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또 굉장히 빨라졌다는 굉장히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1.5도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20년이 되지 않는 세월이 남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1.5도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1.5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그나마 맞지 않은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 힘든 그런 날씨 상황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1.5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지구 시스템이 거의 붕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보 기술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기후 재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1.5도 속도의 상승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1.5도가 상승됐을 때 그 이상으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이 이제 세계 환경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후 환경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분인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온실기체 저감 방안들 일단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량과 이것을 흡수하는 양의 실질적인 양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게 쉽게 말해 탄소 중립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2018년 대비 발생했던 그 배출량의 35% 정도를 2030년까지는 줄이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40%까지 감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목표 설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탄소 중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아주 막대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뭐 기후변화 영향평가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나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거래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기업도 요즘에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이런 기업에서는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경영을 한다라는 이런 것들도 좀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탄소 중립의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아리백의 운동 역시도 탄소 중립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도 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죠. 네, 전 세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날씨 소식도 조금 전해주고
인사드릴까요? 네. 이번 주말 제주도 경우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는 이어지겠고요.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은 전국적으로 좀 30도를 넘나드는 날씨, 맑은 날씨가 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도 이제 열대 지역처럼 열기가 쌓이면 낮 동안에 비구름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열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소나기 구름으로 인한 비 예보도 있으니까요. 좀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확인을 하셔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